네, 오늘 2018년 6월 24일 6.25를 하루 앞둔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안토니오 제 113차 생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우리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폼페이오의 발언에 대한 뉴스를 위시해서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토니오님을 연결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인가 보죠. 우리 SKY전님, 한승희님, 수김님, 김수님, 김대한 국민님, 이창우님, YY님 등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예, 우리 바로 안토니오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여보세요? 예, 안토니오님. 네네. 예, 전화 연결 다시 했습니다. 어디 네. 지금 그 에코 상태나 뭐 이런 것 좀 한번 점검을 한번 오늘은? 해보시죠. 네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일요일인데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오늘 메인 타이틀로는 폼페이오의 그 발언을 네. 좀 메인 타이틀로 맨 위에다 뽑아놨는데요. 북한이 네. 비핵화를 안 하면 우리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런 그 타이틀을 좀 위시해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빼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 폼페이오가 발언을 한 모양이죠. 네, 근데 사실 어저께 이후부터 오늘까지 북한 뉴스가 없습니다. 네. 전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모르죠? 미국과 북한이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체 백악관이고 국무부고 어디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단 한 소재도 없어요. 뉴스가. 오늘은 전 한 소재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벌써 열흘이 지났고 앞으로 며칠까지 이렇게 계속 소강 상태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 문제가 소강 상태로 다 이런 게 해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든 안 되든 어떤 결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주한미군 그런 훈련도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아무런 통보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들도 굉장히 괴로운 입장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네. 그런 가운데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또 터키와의 그 관계에 대한 그 움직임은 계속 좀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이제 계속 자기네도 어떤 국내 그런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요즘 터키에 대해서 터키는 지금 선거철이 돼갖고요. 그래서 이제 터키가 갑자기 그런 국제사회에 좀 약간 위협적인 행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북한 문제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쪽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사실 비핵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국제사회에다가 비핵화를 한다고 그랬으면 그냥 털어놓고 다 하고 하면 깨끗이 해결되고 그런 오래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북한이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또 미국하고 어떤 그런 대립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다는 거는 글쎄요. 이게 참 굉장히 점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참 기초가 주목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또 소식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네. 또 있는데 그렇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와 계시는데요. 벌써 네.
인사 좀 나누시죠. 예, 오늘 그 주말 맞아서 오늘 날씨 덥고 우리 애청자님들 또 하루가 참 그 주말이 또 오늘 또 흘러가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연일을 이렇게 뉴스 보도에 우리 선구자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늘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뭐 세상이 그냥 평화 공존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다만 우리는 그 비핵화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현 그 정치 상황이 굉장히 고립되고 저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저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크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우리 대한민국이 그 월드컵 그 사실 월드컵이라는 건 올림픽보다도 더 아주 강렬한 그 세계인의 그 아주 흥분되는 그런 축제인데도 사실 월드컵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월드컵을 다 기다립니다. 근데 올해의 월드컵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월드컵이 열리는조차도 모르고 저 역시 그렇게 월드컵에 대해서 뭐 흥분을 하거나 그런 축구 게임을 꼭 봐야 되겠다는 사실상 저는 어저께 한국 게임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어저께 뭐 우리나라가 물론 그 예상한 대로 그렇지만 뭐 저는 선전을 했다고 봐요. 한국 팀이 그렇게 못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그 스웨덴은 굉장히 강팀이었었어요. 독일하고 하는 것도 보니까 그 굉장히 강팀이었고요. 그 수비도 잘하고 그런 팀하고 해서 1대0으로 지고 또 멕시코하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그 2대1로 물론 석패를 했지만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그 축구 실력의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 F조에서 그 세계적인 강호들하고 그런 대열에 서가지고 우리가 그 대열에서 우리가 선두 주자로 치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축구의 그 수준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대표의 그런 정치인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를 새삼 다시 다짐하고 또 지금 현재 국내의 그런 경제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앞으로 그 경제 상황이 우리가 그 무너질 위기에 있는 그런 한계에 있는데도 그렇게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고 러시아하고 어떤 그런 경협을 경협 차원에서 뭐런하고 뭐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한국 선수들 응원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참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현실이 우리가 언제부터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까? 러시아하고 동맹이라는 건 우리가 있을 수 없죠. 네. 과거 정권 그런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그럼 김대중 정권을 봐도 크게 러시아하고 크게 협력한 그 사업이 없습니다. 사실 그 두 정치인들도 러시아나 뭐 그런 중국 관계에서 그렇게 우리 그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안하게 할 정도의 그런 정치적 협력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제가 그 터키가 그렇게 얼마 전에 그런 비동맹 국가들하고 그런 민주주의 그 지향하는 그 체제를 정반대로 깨부수면서 그렇게 그들하고의 그런 협력 관계를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린 터키 하나만 봐도 터키가 왜 그러지? 터키는 우리나라하고 형제 국가라고 자기네들이 그러고 6.25 때 우리한테 참전국으로서 그래도 터키는 그 중동 미들이스트 그 중동 지역에서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굉장히 그 우파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걸 우리는 보면서 터키가 굉장히 터키의 그런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다고 굉장히 우리가 그런 약간 걱정스러운 면도 있듯이 근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러시아에 가서 그렇게 물론 그게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동맹 체제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이건 불안한 정국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럼 굉장히 우리가 어저께 볼 때 그 러시아 보면서 이제 조만간에 그 푸틴이 9월 11일경에 그때가 무슨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하고 남한의 그 지도자를
동시에 한꺼번에 초청을 해서 러시아하고 그런 3자 다자회담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그 참 지금 또 우리 네, 러시아가 또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그렇게 또 나서고 있는지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그 동구권 국가들하고 그런 그런 경제 협력이라든가 그런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온건 자세를 취했던 건 사실상 과거에 그 노태우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그 소련하고의 그런 정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실 또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소련하고의 그런 아무래도 그런 외교적 그 관계가 굉장히 그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그 동맹 관계를 떠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협력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좋은 그 선례라고 보는데요. 사실 그 지금 현재 그 저쪽에 그 지도자가 그렇게 그런데 가서 그렇게 미국을 정면 그 반하는 그런 비동맹 국가들하고의 그런 연정을 품으면 안 되죠.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보죠. 예, 예. 예, 오늘 우리 소식부터 전달이 우리 또 애청자들 되려나 오늘 많이 들어오셨죠? 예, 지금 한 100여 명 지금 들어와서 예, 그 정도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청하고 예, 계십니다. 아주 그냥 칼같이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네, 온 에어 하자마자.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서스펜디드 그 정지를 먹었지 않습니까? 메인 방송이. 예. 근데 그거를 한번 가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해결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내가 좀 그게 이제 삼진법에 걸리면은 정지가 굉장히 길게 가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준다는 얘기도 있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의뢰해 보면 또 제가 그것도 한번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 메일이나 뭘 보내서 예. 내가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방송하는데 힘이 들다 하면은 그런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3개월이면 앞으로 이게 거의 9월달 9.11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가을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는 조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거기 유튜브 코리아에다가 한번 진정서를 내서 네.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방송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방송이 왜 갑자기 안 나오느냐 그렇게 당연들 많이 하시는데 방송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쉽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애청자님들의 이제 우리 방송이 이렇게 이 채널로 방송한다는 걸 모르시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알람을 기다려요. 알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알림을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방송 매일 9시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9시에 조금 시간차를 한 5분 정도 두시고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그런 시간을 여유를 갖고 그 유튜브 그 돋보기 그러니까 유튜브 그 창에다가 선구자 방송 TV를 찍으면은 선구자 방송 TV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때 그 실시간 방송이 돼 있으면 실시간 방송이라고 그 빨간 글씨를 뜨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거기를 이제 접촉을 하면은 선구자 방송 TV의 로고가 나오면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동영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메뉴의 그 창 두 번째 창에 왼쪽 그 메뉴의 꼭대기 거기 홈하고 동영상이라는 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동영상을 누르면은 그 선구자 2 채널에서 TV 채널에서 그동안 방영했던 그 영상 자료가 쭉 내리 있고요. 그 9시에 만약 그걸 눌렀을 경우에는 거기에 선구자 실시간 라이브 실황이 뜹니다. 분명히 뜹니다. 근데 그래서 그 라이브로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갖고 만일 알림을 받아야만 꼭 내가 시청이 가능하다 하는 분들은요,
또 구독창을 그냥 눌러버려요. 구독을 하고 구독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알림, 벨이 있어요. 벨을 누르면은 실시간 방송이 뜨면 각 스마트폰으로다가 알림이 갑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무려 이거는 거의 그 80% 이상 분들이 지금 방송을 못 찾고 있다는 그런 거에서도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내일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본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그 북한이 아직까지도 오늘이 6.25인가? 내일인가? 내일이네요. 그 6.25 그 전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사자들이 아직도 수천구의 그 미군 그 당시 1950년대 그 한국 동란 그때 북한 땅에서 전사한 그 미군들의 그 유해가 아직까지 미국으로 완전히 송환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그거를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북한하고 수없이 일단 북한의 선처를 받아야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말로는 259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아직까지 미국에 오지가 않았네요. 안 왔는데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약 100여 구 정도의 유해를 자기네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판문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걸 유해를 갖다가 미군 측에다 인도를 하는데요. 근데 미군 관계자들은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약 100여 개의 목관을 만들어서 이제 대기 상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이 그렇게 완전한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습성은 뭐냐면은 네. 딱 기분 좋게 내가 그냥 이런 시신의 그런 시신수에 관계없이 아직도 우리도 모르는 그런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그 산지에 있는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런 유골들을 갖다가 발굴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직접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DNA 그 검시관들이 와서 직접 이걸 검시를 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은 참 보기도 좋고 사실 과거의 그런 전쟁의 그 상흔을 서로가 잊을 수도 있고 또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서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은 이런 거 주는 것도 일종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구당 얼마씩 받았어요, 미국한테. 그래서 이제 북한은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미국과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 준하는 그런 딜로 쓰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그런 100여 구의 그 유해를 갖다 판문점 앞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라 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참 미군들이 한 약 5만 명이 한국 땅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네. 한 국가가 남의 나라 전쟁에서 우리는 사실상 동족 상전이죠.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린 그런 이제 내일 6.25 날이 오지만 6.25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도 6.25가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변이 일어났고 6.25가 과연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서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은 좀 더 왜곡된 그런 상황 많이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쨌든 남침을 해서 그렇게 6.25가 발발이 되고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걸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걸 교과서화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침은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로다 굉장히 일본이 대한민국 독도 문제를 가지고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다라고 그거하고 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공부는 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대한민국 전 그 정부에서는 6.25 자체를 갖다가 그 일종의 내란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참화를 불러왔고 그 미국이라는 그런 미 합중국의 그 전투 요원들이 약 5만 명, 그거 외에 부상자만 수십만 명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북한을 등지고 우리한테 배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우리가 처지입니다. 사실 5만 명이라는 그 전사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야구장에 꽉 채우고도 남는 그런 2배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 인명이 그렇게 살상되는 그런 6.25 동란에서의 그 전사자들. 사실 그 당시 그 전사자들 나이가 18살에서 거의 20대 초반의 나이에 대한민국 땅에서 산화를 한 건데, 그걸 우리가 참 내일 6.25, 물론 내일 6.25라 집회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예, 내일 그래서, 집회 있을 예,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한문에서도 오후 4시부터 네. 6.25 추모 음악제 또 있습니다. 또. 그럼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예, 그랬을 때 그렇게 자꾸 잊혀져 가는 그런 6.25 많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6.25를 다시 되새겨야 되고 6.25가 얼마나 그 동력 상전으로서의 끔찍한 그 참화를 갖고 왔다는 거를 물론 뭐 기성세대들은 다 알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그런 젊은 청소년들은 6.25가 마치 무슨 뭐 워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6.25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토의 MBC 뉴스에서 발췌한 건데 그 나토는 여러분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즉 예를 다시 얘기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유럽 연방에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그 유럽 나토에서 그 군비 증강을 20억 달러를 책정을 해서 그래서 왜 그럼 갑자기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왜 20억 달러라는 20억 달러면 약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20억 달러니까 약 제가 볼 때는 약 20조 이상이라는 그런 돈 같은데 이런 돈을 왜 갑자기 군비 증강을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미국한테 왜 이렇게 승인을 했을까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군비 증강 이유는 앞으로 있을 그 잠재적인 그런 위협 내지는 그 침략, 도발이 러시아로부터 자양할 수 있는 그런 그 침략에 대비해서 군비 증강을 했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크리미아 반도를 갖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해서 많은 살상을 하고 지금도 그들한테 막 그 미사일 공격을 하고 또 막 위협적이고 그 러시아는 사실상 과거에 자기네들의 그런 위성 국가였었지만 다시 그 과거를 재편하려고 그러는 그 푸틴의 아주 그 침략적인 근성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나토가 군비 증강을 해갖고 앞으로 그런 무기 체제로도 보강하고 러시아가 그 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나토가 이제 군비 증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는 지금 사실상 아주 노골적으로 얼굴 하나 아주 굉장히 뻔뻔한 거죠. 아주 그냥 얼굴을 깔면서까지 그렇게 중동에 침투를 해서 중동 그 지역을 굉장히 분쟁 지역으로 몰아넣고 러시아는 사실상 그런 강대국으로서 군사력만 강대국이죠. 사실 경제적으로는 뭐 중진국단되는 하지만 그렇게 그 국제사회를 갖다가 그런 평화를 공존하고 그런 전쟁을 막아야 될 나라가 저렇게 뒷국문에서 중동 국가들하고 연계가 돼갖고 저렇게 침략 전쟁을 한다는 거는 좀 과거의 그 냉전 시대 때보다 더 위험한 러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러시아는 사실
과거의 그런 구체제에서 그런 공산주의, 물론 공산주의 종주국이지만 자기들도 그런 종주국이라는 그 정치 체제를 계속 이어왔을 때 결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지고 그 서방의 그런 신흥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핍박해지는 걸 아주 몸소 느꼈기 때문에 한때 많은 푸틴도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러시아가 그 자본주의 사회의 지향에 실패하다 보니까 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과거의 그 냉전 시대의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동반한 그런 체제를 이어가야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엉뚱한 발상을 푸틴이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푸틴은 사실상 지금 푸틴의 최대 압력은 유엔이라든가 그런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고요. 푸틴이 어디 간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미국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영국도 푸틴 초청 안 하고 하다못해 캐나다도 푸틴을 초청 안 합니다. 푸틴은 사실상 스스로 그렇게 고립된 상황을 자기가 연출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북대서양 조약국에서 그 대러시아의 그 침략 근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 대처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터키 문제를 들었는데 터키가 이제 조기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현재 그 터키 대통령은요. 이 터키 대통령 이 사람 이름이 에드와르도인데 이 터키 대통령이 일종의 그 군사 쿠데타식으로 그 정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집권 임기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 갑자기 자기의 그런 그 집권 그 연임 그러니까 이쪽 연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현재 그 집권 중인데 왜 갑자기 그 임기를 남겨놓고 왜 총선을 실시를 했느냐 할 때 자기가 이제 이걸 어떤 수를 치고 나온 거죠. 자기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터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다가 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네. 그다음에 터키가 지금 자체에 그런 통화 조정에 문제가 있어갖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현상은 뭐 다 아시겠지만 돈의 가치가 없어갖고 네. 그 화폐의 가치가 없어서 돈의 그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도 살 수도 없고 어디 여행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요. 가장 큰 문제는 터키의 실업률 또 내지는 그런 터키가 자생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제적으로의 그 어려움이 국민들의 그 저항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키는 그럼 국민들이 왜 저항을 하느냐? 그럼 터키는 우리는 사실상 근데 사실 우리도 그게 맞긴 맞다. 우리는 사실상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대한민국을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소리를 참 방송에서 처음 하는 건데, 우리도 경상도 지역이 있고 전라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터키는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냐면은 바로 그 이라크가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대립을 하듯이 똑같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라크 사람인데 수니하고 시아파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물론 뭐 특성상 우리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럼 터키는 지금 쿠르드족이라는 아주 굉장히 그 민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쿠르드족은 이라크에도 쿠르드족이 있거든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해요. 그리고 어디든지 그렇게 총칼에 휘둘려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강한 그 저항 운동을 하는 게 쿠르드족인데요. 터키 지금 이번 총선에 나온 야당 대표가 쿠르드족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 그 터키를 장악하고 있는 저 독재자는, 공산주의에 버금가는 아주 굉장히 악랄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터키를 이렇게 망쳐놔서 우리는 도저히 이걸 이렇게 방관할 수가 없다 해서 국민 총궐기 운동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국민들이
야당 후보인,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 후보를 갖다가 지지를 하고 현 정부를 갖다가 지금 퇴진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저항 위기를 쿠르드 민족하고 터키의 뭐 스니파라든가 시아파 여러 민족들이 그런 현체제를 부정하고 어쨌든 그 사실 이 터키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임기를 남겨놓는 상태에서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조기 선거를 한 이유는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정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체제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왜 그런 국민 저항을 왜 받고 우리가 왜 대한문에서 우리가 연일 매주 그 주말마다 왜 그런 집회를 열고 왜 그렇게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연일 이런 방송을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정통성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 저항을 받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출되고 국민을 탄압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을 국민의 의사와 반영 없이 자기 맘대로 독단적으로 모든 국가가 어떤 그런 아주 더 심하면은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에 도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자연스럽게 별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국정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대한문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는 저쪽에 그 서청대에 계시는 우리의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저렇게 영어의 몸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눈을 외면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터키가 좀 더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 대통령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송에 여론조사를 실시해갖고 그 여론조사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유행하나 봐요, 이 병이. 그 언론을 장악해서 그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떤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그렇게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다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은 뭔가 지지율이 일어나고 그런 거짓 지지율이 마치 현재 판세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대세로 이어나가는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오늘 뭐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선거가 집권을 하게 되면 2030년도까지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16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16년을 갖다 집권하는데 2030년까지 집권을 하는데요. 그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대한민국의 녹을 먹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보수는 괴물이 될 것이다. 네. 우리가 2030년도까지 아니 그게 아니다. 앞으로 30년 이상을 우리 민주당 체제가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네. 그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개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 저항이 심화하다 보면은 터키처럼 그런 초기 그런 선거가 또 우리도 그런 걸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터키가 지금 총선 체제를 맡고 있는데요. 국민의 50%의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현 체제가. 터키 국민들도 사실상 과거에 이집트가 5월의 봄을 일으켰듯이 지금 현 독재자를 갖다 몰아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 임기가 16년 동안 그런 집권 통치가 열린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요즘 공산국가들은
그런 종신제를 많이 부활시키고, 그런데 오늘 터키에 대한 총선을 미국 정부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체제의 그런 독재자의 선거로 전락하는 터키 선거는 우리 미국은 아무런 논평도 할 수도 없고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나 러시아처럼 그렇게 변모하는 터키의 앞으로의 국제 정치에서 많은 우려가 있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대립 상태에서 터키가 저렇게 러시아처럼 그런 러시아의 그런 정치 체제를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미국에서 논평을 했고요. 이게 맞죠? 푸틴이 재집권을 하면서도 무려 푸틴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사실상 집권을 지금 거의 자기 앞으로 6년도 임기를 더 한다면은 무려 25년 정도를 집권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래서 이 터키가 이렇게 사실 터키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굉장히 순동맹 국가였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터키가 저렇게 변모하고 그러면서 러시아처럼 변모하는 터키가 앞으로 국제 정치에서 많은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터키가 지금 미국 록히드 마틴 회사에서 F-35 스텔스 전폭기를 40대를 발주했단 말입니다. 주문했는데 그거 의회에서 아직까지 터키를 터키한테만큼은 그 비행기를 갖다가 주문 안 된다는 의회법이 발동했다는 걸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죠. 네. 터키는 빼야 된다. 왜냐하면 터키가 무기 체제를 가지고 무기를 받은 나라가 지금 현재 약 11개국이에요. 앞으로도 약 10여 개국이 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F-35 라이트닝 시리즈를 수주를 이제 받을 텐데요. 그걸 받을 때 서약이 있습니다. 서약은 뭐냐면은 엔진이 고장이 났을 때는 미국의 엔진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고치고 엔진을 뜯고 그다음에 엔진을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투기 그런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걸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엔진의 교환이라든가 그렇게 어떤 자동차도 수시로 교환하고 그런 부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교환 부품 같은 게 많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고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한 부분이 고장 났을 경우에 그거를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엔진 부속품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정비사들이 그걸 볼트를 풀어서 열어보면 큰일 납니다.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을 다 해놨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미국 본사로다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에서 직접 고쳐주고 그대로 또 탁송으로 보내줘요. 그런 조건을 해야만 비행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그런 F-15 이런 전투기들도 F-16 빼놓고 F-16은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매니팩처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F-15 대구 비행장에 있는 약 58대의 비행기들은 그런 중요 부품이 고장 났을 때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본사에다가 넘겨가지고 고침을 이제 받는데요. 터키 같은 경우를 비행기를 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만약 터키가 그 비행기를 갖고 러시아에다가 살짝 한 대를 줬을 경우에 네. 러시아에서 그 비행기를 다 해체를 해갖고 스텔스 기술 전법을 만일 러시아가 갖거나 네. 아니면 터키가 이란을 줬고 그렇죠. 그런 서방 국가에다 만약 그 비행기를 전용을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치명적이죠. 그 비행기가 사실 스텔스기라는 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전투기고 그런 레이더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현존하는 최강의 5세대 전투기인데 그런 비밀스러운 첨단 기술이 만약 적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미국은 그걸 제작했던 비용이라든가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래서
그런 비행기도 아무나 돈 있다고 해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비행기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약을 할 수 있는 나라만 그걸 줍니다. 근데 대부분 서방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를 갖다가 뭐 러시아에다가 한 대 슬쩍 팔아먹는다든가 뭐 비밀 정보를 준다 그런 건 없죠. 근데 그 터키는 제가 봐도 그 F-35 C 시리즈를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또 방송이 지루할까봐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 네. 이란이 제가 시기적으로는 그게 1971년도부터 78년도까지의 그 시기에 미국에서 어떤 비행기를 만들었냐면은 F-14 톰캣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 이 비행기는 너무나 성능이 좋아. 이게 가베닉 비행기예요. 가베닉. 가베닉이 뭐냐면요. 비행기 그 꼬리 날개가 상승하고 엄청난 속도를 낼 때는 꼬리 날개가 확장이 돼요. 자동으로 커져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 그런 정숙 주행, 그런 비행을 할 때는 비행기 꼬리가 뒤로 싹 붙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비행기 그 플랫폼을 보면은 뒷꼬리가 예쁘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접혀져 있죠. 그렇게 되고 만약 비행기가 고속 상승을 한다든가 적기하고 어떤 그런 공중전을 했을 때는 얘가 가변익 상태로 변해요. 그리고 그 기차가 넓어집니다. 그 비행기를 F-14 톰캣을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 그 비행기가 지금도 지금의 제가 그 지역을 몰랐는데 미국의 그 비행기 무덤이라는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비행기 묘지. 네. 거기 관광지예요. 거기 가면은 미국에서 퇴역한 비행기가 수천 대가 거기 그라운드에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들은 전부 다가 알루미늄 그 공기 포장을 해갖고 비행기가 녹이 안 쓸게끔 다 밀봉을 해놨어요. 비행기를. 왜냐면은 그런 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네. 미국에서 그런 많은 그 군사적 장비가 필요했을 경우에 그 전쟁이 그렇게 막상 벌어지면은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런 비행기를 빨리 제작을 못 하잖아요. 다시 쓰기 위해서 거기다 다 밀봉을 해갖고 비행기 거기 가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약 2,000기의 F-14 톰캣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톰캣이라는 비행기는 얼마나 우수한 비행기냐면은 지금의 그 F-15하고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는 이게 1970년대에 만든 비행기예요. F-15하고 싸워도 아직까지도 지진 않는답니다. 근데 근데 그 비행기가 왜 그런 갑자기 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옛날에 그 팔레비 이란의 그 팔레비 왕이 집권했을 때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중동에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도 안 팔았어요. 대한민국도 그 F-14 톰캣을 갖고 싶어갖고 우리도 그 팬텀기 이후에 했는데 이란이 그때 돈 많으니까 이란한테 우선권으로 F-14 톰캣을 줬습니다. 톰캣을 주고 나서 미국이 굉장히 아차했는 게 그 생각을 못한 거지. 왜냐면은 이란하고 이렇게 적대 관계가 될 줄 몰랐죠. 그리고 이란은 그 톰캣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중동에서 가장 최고의 전투기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예쁜 전투기, 아주 신이 빚은 전투기예요. 그렇게 전투기도 이쁘고요. 지금도 그 톰캣가 미국 그 전투기 제작사들도 역사에서 가장 길이 남는 전투기를 꼽으면 F-14 톰캣이라고요. 사실 F-14하고 F-15하고 거의 같은 동시대 비행기예요. 태동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F-15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까지 약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고요. 톰캣은 이제 1980년대 중반, 95년도인가 그때 퇴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 비행기를 갖고 미국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 미국은 당황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이 미국인 대사관 인질들을 잡고 그런 일이 있어갖고 미국에서 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갔다가 그 사막지대에서 헬리콥터가 또 기왕보장을 거기서 추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인질들 구하는 데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해서 이란하고 굉장히 적대 관계가 됐는데 이란이 그때 미국이 이란하고의 어떤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실수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내가 톰캐트 비행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의 그 엘러이 버크 제가 얘기하죠. 엘러이 버크는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그 지금 현존하는 그 세종대왕 클래스의 우리나라 이지스 전투체계 함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략 한 7,000톤의 만재 배수가 한 9,000톤의 아주 거대한 그 전함이죠. 그 전함이 그 페르시아만 근해에서 이란의 그 톰캐트 그 전투기가 날아온다는 그 레이더의 그 신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황한 거죠. 톰캐트의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만약 그 톰캐트에서 만일 그 미사일을 발포하면은 자국의 함정이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그 엘로베크 함에서 함정이 거기에 그 전탐사들이 레이더에 포착했을 때 비행기 하나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네. 새벽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원 전투 명령을 내리고 그거 지금 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은. 그랬을 때 그 엘로이버 그 순양함, 그 구축함 그 승조원들이 그 레이더 전탄사들이 계속 그 레이더를 계속 관측을 하고 있는데 점점점 그 점이 엘로이버크 함정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함정이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격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그 함정이 최종 그 전투 명령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지 그 비행기가 근데 사실상 그 비행기가 그 적국의 그 비행기가 이렇게 상대방 함정으로 다가온다는 건 전쟁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아주 그 굉장히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게 비전시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 남이 그 전투함으로 침투한다는 거는 그래갖고 함장이 그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렸어요. 페르시아 근해에서 이란 근해에서. 그래갖고 그 이지스함 전투체계에서 그 미사일이 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함내 안에서는 막 박수치고 빅토리 환호성을 울리고 드디어 우리 해냈다 하고 근데 그때 그 이란 미군 그 구축함 그 엘러이버크급 그 구축함 함장과 승조원들은 그게 F-14 톰캐트인 줄 알았어요. 톰캐트가 굉장히 악명 높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톰캐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란의 그 민영 항공기 보잉 747이 맞아갖고 떨어졌어요. 747이에요? 예, 747이 떨어진 거예요. 24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그 함장이 10분 있다가 톰캐트가 아니고 민항기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마어마한. 그 함장은 바로 미국 군사 재판이 회부가 됐어요. 그래갖고 형기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적국이라도 그런 그런 레이더에 아무리 그런 적기를 의심되는 그런 비행물체가 발견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민항기를 격추할 수가 있는가? 근데 또 그 민항기는 자기 그 항로로 간 거예요. 이탈도 안 하고. 그랬을 때 전 세계가 미국을 비난을 했고 이란에서 막 대미 항쟁을 했고 막 하고 막 엄청난 그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대한항공이 우리 그것도 747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그 캄차카 반도의 잠시 그 당시에 그 시계 내역을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몇 마일을 그 영봉으로 좀 들어갔다고 그러긴 해요. 근데 사실상 그 정도의 그 영공의 조금 움직임은 웬만한 교신과 그런 아무리 러시아가 적국이지만 소련이 충분히 조종사가 그거를 자기의 우린 민항기다라는 그런 걸 완전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답니다. 실제적으로 전투기가 떠도 옆에서 조종사한테 교신과 그런 어떤 비행기 수신호를 보내서 항로를 이탈했으니까 빨리 니네 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도 그 러시아 전투기가
그 수호이 그 27인가 그게 올라와가지고 뻔연히 대한항공 그 태국 문형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바로 그 러시아의 그 항공 그 전단 그 방공사령관 지금도 그놈이 아주 전범을 올라고 그놈은 사망했습니다. 그놈이 격추시켜버려라 했어요. 근데 조종사가 분명히 육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항기라고. 대한항공의 민항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왜 모험을 했냐면은 스파이 비행기니까 격추시켰는데요. 그럼 그걸 왜 격추시켰느냐? 그때 소련하고 냉전 체제를 빚으면서 이건 소련의 생각입니다. 소련의 생각이에요. 자기네가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기네 그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 수시로 그 U2 전투기라든가 그런 U2 정찰기를 보내서 우리 방공망을 계속 들어온다는 거야. 미국이 3번 정도 침투를 했는데요. 2번은 안 걸리고 1번은 걸려갖고 추락했어요. 조종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했어요. 미국에서 그때가 그 소련의 그 방공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그래갖고 그걸 한번 뚫어보겠다고 그래갖고 3번 정도 하다가 3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U2 정찰기는 추락을 하고 미국이 소련한테 그게 유엔까지 들어가갖고 공식 사과를 했어요. 공식 사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대한항공 미국이 그러질 않았는데 러시아 놈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놈들이 미국이 우리 뚫지 못하니까 민항기가 좀 잠시 항로 이탈할 수도 있죠. 그런 건 비일비재하답니다. 항공 역사에서 크게 뭐 자국 영공에서 어떤 뭐 크게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때 러시아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저 대한항공에다가 미국이 같은 동맹국이니까 조종사한테 어떤 스파이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면 만일 영공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보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소련에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미국이 그렇게 대한항공 민항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민항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안심하고 아마 스파이 명령을 내려서 대한항공을 살짝 한국 도착하는 길에 슬쩍 캄차카 반도를 지나가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세계를 총괄하는 국가가 그런 위험한 일 그래갖고 그 얘기를 그럼 니네들 왜 비행기를 왜 쐈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전부 핵무기 다 가동시켜라. 그때 핵무기 가동시키고 그 흑해 반도에다가 미국의 그 잠수함이라든가 순항 미사일을 배치해가지고 핵무기를 쏘라고 그렇게까지 핵전쟁을 일으키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아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분데 그런데 그 얘기를 길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건데요. 바로 그 당시에 그 이란이 그런 그 톰캐트라는 그 엄청난 미국 비행기죠. 그러니까 미국 왜 그걸 쐈냐면은 그게 미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현존하는 비행기들은 약 2.5세대에서 3세대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3세대 비행기들의 성능은 뭐 지금 다 퇴역했지만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 24라든가 뭐 기껏해 최강의 비행기라고 해도 미국 2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비행기 같았으면 별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미국이 그냥 일종의 피했을 텐데 F-14 톰캐트는 끝까지 쫓아갖고 쏘는 그런 아주 강렬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네가 자기의 그 도끼에 자기의 그 발등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함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F-14 톰캐트라는 것만 나는 물론 내 실수지만 나는 그것만 생각했다. 그럼 F-14 톰캐트가 얼마나 강력한 비행기냐. 우리가 만든 그걸 이란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실수지만 그래서 그 함장은 징역 6년인가 10년을 받았어요. 네. 그 미국도 거기에 그
그런 뭐 군사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민간 항공기를 격추한 거는 이건 재앙이다라는 그런 군사 재판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거는 그 터키가 우리 대한민국도 40대를 발주한 F-35 그 라이트닝 C 시리즈를 터키도 그거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터키는 그걸 결국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사실상 북한 뉴스가 그렇게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약 300km 정도의 그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게 미국 국민 세금이 들어갔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많은 여론화가 어떻게 남의 나라 고속도로까지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내줘야 되느냐. 그 전쟁으로 매일 그렇게 연속 하루도 그렇게 쉬지 않고 전쟁하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할까라고 이제 해서 근데 사실 그 아프리카란다. 그 아프가니스탄은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니까요. 그 산에 그 고봉의 산에다가 이렇게 도시가 산으로 다 형성된 나라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산이 뭐 국토에 우리나라가 산이 국토의 70%라는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산악지대가. 우리 대한민국 산 많은 거예요. 예, 막 그 개발을 해가지고 깎아내려서 그렇지. 깎으면 안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깎아내려서 그렇지 엄청 많았죠. 예. 사실 옛날에 그 우리가 6.25 전까지만 해도 그 판문점에 호랑이가 살았답니다. 1930년대, 20년대 때만 해도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 300km의 그런 우리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로 알고 있는데 300km는 굉장히 긴 거리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뉴스로 넘어가서 북한의 고려 항공이 어디서 돌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그 국제 항공 노선을 4개를 확장을 해갖고 취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그 북한의 고려 항공은 베이징 뺏기 가는 데가 없어요. 베이징만 가고 그게 사실상 그 항공사도 아니죠. 전에는 그 태국도 갔고 그다음에 저 스위스도 갔습니다. 러시아도 갔고. 근데 왜 그런 국제 항공 그 노선을 왜 중단했느냐?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비행기가 없어갖고 중단했습니다. 그 비행기 없다기보다도 비행기는 한 6대 정도 있는데 스위스의 그 항공을 전담하는 그런 교통부하고 태국의 교통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 갖고 우리 태국에 오다가는 우리 공항에서 다 폭발하고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를 갖다가 최신형으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니네 갖고 있는 그런 안도노프라든가 그런 TU 러시아가 만든 그런 60년대의 비행기 가지고는 여기 가면 큰일 난다 해서 정신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이 그런 국제항공이 없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중국의 청도하고 시안이라는 도시하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모스크바를 신규 취항을 하겠다고 그래서 취항을 곧 한답니다. 이 비행기가 이제 생겼나 보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너무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앞으로 그런 관광할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걸 예상해서 그런 신규 취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 놈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페크 회원국이지만 얘네들이 사실상 석유 감산이라든가 그런 증액 내지는 그런 관장을 하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원유값이 오르는 이유도 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이게 오르는 겁니다. 일어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생산량의 최대 국가인데요. 중동에서만 실제적으로 최대 국가는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라든가 그런 유전이 아직까지도 그 바닷속 지하에 매장된 게 엄청나죠. 미국은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후세들을 위해서.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오페크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러시아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무너무 지지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그런 석유 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유엔에서도 내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모든 그 행정적인 문제를 나는 무조건 찬성한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석유값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배럴당. 이놈들이 미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석유값이 또 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그 리터당 1,500, 6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또 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제일 비싸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석유값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석유를 팔잖아요. 나오잖아요. 러시아 원유가 나오니까. 그럼 쟤네들도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석유값 조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있지만 하기 전에 미국의 중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하고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거기 진주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네. 미군 기지가 한 6개 이상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 더 클걸요. 공군 전투기도 더 많고. 그랬을 때 미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동맹이라는 것만 갖고 이렇게 좋은 눈으로만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나라고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미국하고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 중동 국가는 언어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미국이 석유 사업에 있어서 전 세계 국가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싸게 값싼 원유를 갖다 사서 그런 유류를 정제해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값싼 그런 유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국가가 이렇게 서로가 이런 독단적인 자기네들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미국이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 오르라는 거죠. 석유값.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오로지 그냥 악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인해서 이제 폼페이오가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북한과의 그런 비핵화 협상에서 이번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25년 동안은 늘 그런 대립관계에 반목을 해도 미국이 그냥 스스로 발을 물러났고, 북한을 공격하자니까 한반도에서 그런 전쟁 포화가 또 주변 인접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방위에 굉장히 흠집을 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불합리적인 요소가 많아서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까불고 대미 항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선전포고하고 핵무기를 날리겠다 이렇게 해도 미국은 어느 적정 순간에 북한하고의 그런 단판 승부를 못하고 늘 항상 완전한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에 그냥 대충 봉합만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이번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 문제가요. 만일 그런 자기 생각이지 이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북한하고의 지금 이렇게 비핵화라는 그런 전제로 이렇게 연계된 시점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만약 그런 비핵화를 할 수가 없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북 제재는 계속하는 거고 또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어저께 얘기를 했고요. 만약 협상이 생산적이지 못하거나 어떤 선의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뭐냐면은 북한이 진심으로다가 비핵화를 할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다시 강한 대북 제재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의문점을 다뤄야 되는 게, 의문점이 아니고, 한 가지 여기서, 지금 폼페이오 이 국무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있으면 안 돼요. 미국 국무부의 오피스에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서 전화 받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자기는 일전에 북한에 2번씩이나 갔다 왔고, 비핵화를 위해서 목이 메었던
그런 당사 그 주간 부서예요, 국무부가. 그 본배우는 지금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북한의 그 최선희하고 만나서 야 빨리 비핵화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갖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북한하고 아무 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뉴스인데 본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의로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강한 대북 강경 자세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왜 그럼 본배우가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것 같아서 내가 조만간에 북한에 다시 들어갈 것 같다. 들어가면 나는 북한의 실무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진정으로 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그 넥스데이 어떻게 했냐면은 본배우가 또 다른 소리를 했어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어저께 그 북한에 조만간 입국을 해서 비핵화 문제를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가십니까? 하니까 본배우가 갑자기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북한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북한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배우가. 그 메시지랑은 다른 거 없죠. 너네가 주장하는 그런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오늘 이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요구하는 우리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전복시키거나 우리가 그런 핵무기를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 우리의 그 힘없는 호랑이 같은 이빨 없는 호랑이 같은 우리 신세의 그런 비핵화를 할 수가 없다. 그걸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묘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